서울로 수학여행 온 일본 여고생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의 악랄한 만행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일본 선생님의 충격적인 가족사. 한국 수학여행 중 역사적 진실을 알게 된 일본 여고생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17살 고등학생 타카하시 미즈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주변에서 윙윙거리는 동안 저는 차가운 창문에 얼굴을 대고 하얀 구름 아래로 사라져가는 제 고향 일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하필 학교에서 이 시기에 수학여행을 계획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번 주는 정말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중얼거리며 좌석에 털썩 기대 앉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키무라 유지가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미즈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유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비행기 멀미가 좀 있어서 그래.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제 기분이 좋지 않은 진짜 이유를 공유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앞자리에서 돌아보며 한국 패션 잡지에서 눈을 떼고 말했어요. 아이고 미즈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서울에서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야.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고 멋진 쇼핑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눈을 굴렸어요. 저는 왜 하필 한국에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더 흥미로운 나라들이 많잖아요. 야마다 교장 선생님께서 국제 관계를 위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광택이 나는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을 가리켰어요. 게다가 서울에는 정말 멋진 쇼핑 구역이 있다고 들었어. 제 마음속에서는 가족 저녁 식사 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일본 문화를 빌려간 작은 나라일 뿐이야. 그는 밥을 먹는 사이사이에 말씀하셨죠. 그들의 음식, 언어, 심지어 전통 건축물까지도 우리 것을 모방한 거야. 저는 이런 말씀들에 의문을 품지 않았고, 그것들은 제가 이웃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비행기가 작은 난기류를 만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멀미약을 찾기 위해 가방을 뒤적거렸어요. 앞자리에 료타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너 멀미약 있어? 나 토할 것 같아. 친구에게 약을 건네며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만 불편한 것은 아니었네요. 우리 역사 선생님인 타나카 선생님이 좁은 통로를 걸으며 학생들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항상 단정하고 조용한 타나카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사 중 한 분이었어요. 선생님이 제줄에 도착했을 때 멈추셨어요. 괜찮은가, 타카하시?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러나 잠시 멈추고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집에서 교과서로 배울 수 없는 어떤 것을 실제로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타나카 선생님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그는 마치 우리 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어떤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법이야, 타카하시. 역사책들은, 특히 우리 것들은 항상 완전한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지. 제가 그에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타나카 선생님은 다음 줄에 학생들에게로 이동하셨어요. 저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어요. 우리 역사책이 완전하지 않다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어딘가에는 한국이 있었고 그곳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였죠. 하지만 타나카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어요.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한다고 안내했을 때 저는 짜증과 호기심이 이상하게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여행은 시간 낭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저는 놀라움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건물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천장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것처럼 높았어요. 저는 이런 수준의 건축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공항이 나리타 국제공항보다 작고 덜 인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자동화된 체크인 카운터, 디지털 안내 스크린, 심지어 바닥을 청소하는 로봇까지 있었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료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는 좀 덜 발전된 곳을 기대했어? 하나가 그의 생각을 끝맺었어요. 너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나 보네. 료타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한국이 어떨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관을 통과할 때 저는 공항 직원들이 일본어를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어요. 많은 표지판이 일본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을 찾는 것이 훨씬 쉬웠어요. 이곳은 정말 인상적이야. 저는 조용히 하나에게 인정했고 그녀는 저에게 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밖에서는 짧은 검은 머리와 파란색 재킷을 입은 여성이 우리 그룹을 안내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완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는 이번 주 여러분의 가이드 김 선생님이에요.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우리 모두 그녀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에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통역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김 선생님은 마치 일본에서 자란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의 일본어가 정말 훌륭해요. 하나가 감탄했어요. 김 선생님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도쿄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했어요. 일본은 제 두 번째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국이 여러분의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지길 바래요. 공항 지역을 떠나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매분마다 눈이 커져갔어요. 서울은 아름다웠어요.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섞여 있었어요. 높고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이 곡선형의 다채로운 지붕을 가진 전통 건물들 옆에 서 있었어요. 거리는 사람들, 자동차, 그리고 도쿄를 연상시키는 에너지로 붐볐지만 그만의 독특한 느낌이 있었어요. 버스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자 저는 한강의 넓고 평화로운 물결에 감탄했어요. 와,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하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지? 나도 한국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 저것들은 왕궁이에요. 김 선생님이 제 눈에 띈 몇몇 전통 건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경복궁과 창덕궁이에요. 14세기에 지어졌지만 여러 번 재건되었죠. 왜 재건될 필요가 있었나요? 료타가 물었어요. 김 선생님의 미소가 살짝 사라졌어요. 여러 나라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어요. 일본 점령 기간을 포함해서요. 불편한 침묵이 버스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어요. 맑은 하늘과 따뜻한 봄 공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 다가갈수록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어요. 큰 붉은 벽돌 건물이 밝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차갑고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이 감옥은 1908년에 지어졌어요. 우리가 입구를 통과할 때 김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 점령기 동안 독립을 위해 싸운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이곳에서 투옥되고 고문받고 처형되었어요. 저는 속이 좋지 않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이 시기는 일본이 한국을 현대화하는 것을 도왔던 시기로만 간단히 언급되었어요. 일본은 한국을 침략했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뒤돌아보니 우리 반에서 가장 조용한 학생 중 하나인 스즈키. 아키라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김 선생님은 잠시 주저하더니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했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통치했어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비쳤어요. 역사는 종종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이번 방문이 여러분이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타나카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이야기를 보충했어요. 김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일본 교과서는 이 시기에 대해 매우 선택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역사가 항상 승자에 의해 쓰인다는 말이 있죠. 이번 여행은 다른 시각에서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벽은 거친 돌로 되어 있었고 독방은 아주 작았어요. 사람이 누울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약간의 햇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방은 어둡고 냉랭했어요. 한 방에는 일본 경비병들이 한국인 죄수들에게 사용했던 다양한 고문 방법을 보여주는 전시물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의 사람들이 보였고 사용된 도구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에 대해 알고 있었어? 저는 제가 느끼는 것만큼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에게 속삭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밝은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아니,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 교과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을 언급하지 않았어. 우리가 배운 것은 마치 다른 역사인 것 같아. 우리는 유관순이라는 사람에게 헌정된 홀에 도착했어요. 큰 흑백 사진에는 결연한 눈빛과 진지한 표정을 한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유관순은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보다 그리 나이가 많지 않았죠. 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녀는 일본 통치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시위를 조직했고 1919년에 체포되었어요. 그녀는 고문을 받은 후 바로 이 감옥에서 17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어요. 17살. 제 나이와 같아요. 저는 사진을 응시하며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저와 같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녀의 상황에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믿는 것을 위해 일어설 만큼 용감했을까요? 방 건너편에서 저는 타나카 선생님이 우리 그룹에서 떨어져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는 괴로워 보였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마치 저를 마주 보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갑자기 그가 비행기에서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역사책들은, 특히 우리 것들은 항상 완전한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아. 이제 저는 그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이해했어요. 우리는 일본이 한국의 한 일의 완전한 이야기를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실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이 내일 K-팝 스튜디오 방문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바닥에 동그랗게 앉아있는 동안 저는 혼자 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한국 점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있었어요. 제가 찾은 새로운 기사마다 충격과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으로 제 위장이 꼬이는 것을 느꼈어요. 미즈키 괜찮아?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제 눈물을 닦았어요. 그냥 오늘 본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더 찾아봤는데 하나,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어. 노크 소리가 제 이야기를 방해했어요. 하나가 문을 열었을 때 타나카 선생님이 복도에 서 계셨어요. 타카하시,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거의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저는 하나를 힐끗 보았고 그녀는 제가 느끼는 것만큼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호기심에 저는 제 선생님을 따라 복도를 지나 호텔 로비의 조용한 구석으로 갔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방문이 너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더구나. 우리가 앉은 후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내려다 보았어요. 점령 기간 동안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왜 우리 교과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나요? 타나카 선생님은 오래되고 귀중해 보이는 것을 꺼냈어요. 갈라진 바인딩과 누렇게 변한 페이지가 있는 가죽 장정의 일기장이었어요. 이것은 제 할아버지인 타나카 히로시의 것이었어요. 그는 마치 부서질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말했어요.
그는 점령 기간 동안 한국에 헌병으로 주둔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타나카 선생님이 일본의 군국주의 과거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자 갈색빛을 띤 바렌 잉크로 쓰인 일본어 필체가 드러났어요. 제 할아버지는 여기서의 복무를 기록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의 경비원으로 있었던 시간을 포함해서요. 타나카 선생님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어요. 그는 유관순이 투옥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마치 누군가가 제 등에 얼음 조각을 눌러놓은 것처럼 등골에 차가운 오싹함을 느꼈어요. 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네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는 일기장을 부드럽게 다듬며 대답했어요. 너는 진실을 원하고 표면 아래를 보고 싶어 해. 그리고 내일 나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일을 할 계획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한국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동안 나는 공개적으로 이 역사에서 내 할아버지의 역할을 인정할 거야. 하지만 왜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 말을 하면 모든 한국인들이 선생님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타나카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는 슬픔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화해는 진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야. 타나카 선생님은 간단히 말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과의 공유된 역사 중 아픈 부분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해왔어. 하지만 정직함 없이는 우리 국가들 사이에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없어.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 할아버지는 1990년에 돌아가셨어. 내가 어렸을 때 그는 한국에서의 시간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그는 나에게 이 일기장을 주며 말씀하셨어. 진실을 알아라. 역사를 잊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다. 내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은 후회를 갖고 돌아가셨어. 난 그것을 기억할 의무가 있어. 저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울렸어요. 그가 할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은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와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제 방으로 돌아가면서 제 마음은 상충되는 감정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나라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제 선생님은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무시하기를 선호하는 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타나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일기장, 타나카 선생님의 할아버지, 그리고 내일의 계획까지. 하나는 경청했고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의 눈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네. 그녀가 말했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가 항상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라고 가르치셨던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아. 우리는 조용히 누워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우리 일본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내일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어제만 해도 이 여행이 지루하고 쓸모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입으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깨어나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고층 건물들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너 벌써 일어났네? 하나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잘 잤어? 그럭저럭.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어제 본 전시물들과 타나카 선생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맴돌았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는 우리 그룹의 분위기가 어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웃음소리와 장난기 넘치는 대화 대신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의 방문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김 선생님은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한 후 명동에서 자유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 지역 중 하나랍니다. 제 마음은 타나카 선생님이 오늘 하려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전쟁기념관은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입구 앞에는 한국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각상들이 있었고 건물 자체는 현대적이면서도 엄숙한 느낌을 주었어요. 한국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되었어요. 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이 전쟁은 많은 한국인의 생명을 앗아갔고 국가를 분단시켰어요. 오늘날까지도 그 상처는 남아있죠. 우리는 전시관을 돌아다니며 한국 전쟁의 역사, 무기, 군복,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생생하고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피난민들의 사진과 그들의 편지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관람을 거의 마쳤을 때 타나카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김 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타나카 선생님은 우리 그룹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었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세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고 심지어 항상 장난스러운 요타도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어제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고 일본의 한국 점령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역사는 아프고 특히 우리 일본인들에게는 직면하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어요. 제 할아버지 타나카 히로시는 바로 그 감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일본 점령군의 일원으로서 많은 한국인들의 고통에 관여했습니다. 놀란 숨소리와 속삭임이 우리 그룹 사이에서 들렸어요. 몇몇 일본 학생들은 불편한 듯이 몸을 움직였고 다른 몇몇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제 할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지는 않지만 그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역사 교사로서 진실을 인정하고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역사책에서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생략하지만 진정한 화해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타나카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는 일본과 한국이 언젠가 과거를 완전히 인정하고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타나카 선생님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타나카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타나카 선생님,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타나카 선생님을 포옹했어요. 그 순간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저는 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서서히 우리 반 학생들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저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제 놀라움에 료타도 앞으로 나왔어요. 바로 어제 한국의 역사를 의심했던 바로 그 학생이요. 선생님, 저희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료타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저도 이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날 오후 명동에서의 쇼핑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거리를 걸었어요. 저는 전에 한국을 그저 일본의 작은 복사본이라고 생각했던 제 태도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이 나라와 그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은 고유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었죠. 한 한국 패션 상점에서 저는 예쁜 전통 스타일의 머리핀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자주색 꽃 모양이었고 진주와 작은 수정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사서 바로 제 머리에 꽂았어요. 그 머리핀 정말 예뻐요. 한국어로 누군가 말했어요. 저는 돌아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 소녀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문구 중 하나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번역 앱을 열었어요.
저는 미즈키예요. 일본에서 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 일본에서 왔군요. 저는 소희예요.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고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저는 창문에 기대어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 도시는 이제 제게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낯설고 열등한 곳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복잡한 곳으로, 제가 더 알고 싶은 곳으로요. 저는 제 할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일본 문화를 빌려간 작은 나라일 뿐이야.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런 편견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타나카 선생님의 용기, 김 선생님의 친절함, 그리고 새 친구 소희의 따뜻함을 생각하며 저는 이 여행이 끝나면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제가 완전히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어요. 저는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저 아마도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거예요.